한국에서 원래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로 와서 또 하다가 또 싱가포르 갔다가 다시 호주로 왔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그 보시면 되고요. 예. 일단은 제가 하는 일은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원래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스타트업을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락원 IT 글로벌이라는 그 IT 솔루션 업체를 갖다가 그 지금 맡은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원래 제가 지금 그 본업으로 즐겨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스타트업 어드바이저라고 그래갖고 지금 한국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IT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그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글로벌로 어떻게 자기들이 나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회계나 리걸 이런 어드바이저 받을 수 있는 길은 되게 많은데 진짜 사업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이제 제가 그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미국 회사에서 사업 개발을 한 10몇 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사업을 주로 계속 해왔었죠. 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 사업 모델링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채널 파트너십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그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원래 제 주업이에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이제 그 자문을 하는 그 회사의 대표님이 올해 2월 달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갑작스럽게 제가 그 회사를 그 인수를 해갖고 그 러닝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코치하고 플레이어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우리 그 저 이민사님이나 우리 그 김 회장님 같은 성공한 사업가는 아니에요. 예,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오래 하다가 아, 나도 내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진짜로 그 한 그 2년 채 안 됐죠. 아, 그래서 제가 꿈꾸던 일이 뭘까를 막 고민하다가 찾아낸 일이 나름 제가 이 스타트업 자문업이라는 걸 갖다가 그 찾아낸 거고요. 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뭐 원튼 원치 않든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 뭐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직접 회사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된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사실은 그 대학생들 그 멘토십 할 때 보면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 혼자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그래도 제법 많이 있으시네. 왜냐하면 여기 혼자 오신 분들은 자기 의지로 꼭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자, 여기서 친구 따라서 오신 분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 따라 오신 분들이 혹시 큰 도움이 돼서 영감을 받아서 가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그 진지한 질문. 스타트업을 진지하게 지금 뭐 직장 생활 하시든 아니면 뭐 그 프리랜서로 일하시든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 스타트업을 한번 해보겠다. 2분, 3분, 4, 5, 6. 예. 이게 지금 그 제가 스타트업 자문을 하다 보면 그 호주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저 시티에 가면 있어요. 헤이마켓 스트리트에 가면. 이제 보통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요. 옛날에는 벤처 인큐베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새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 그 엑셀러레이터가 뭐냐면 엑셀러레이트 to grow도 있지만 엑셀러레이트 to die도 있어요. 스타트업들이 제일 문제가 언제 접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막 7년씩 10년씩 마음고생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가르쳐 주는 게 그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빨리 실패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진짜로 그 스타트업 하는 그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스타트업 혹시 운영 중인 분 계세요? 안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못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해보니까 진짜 바빠요. 자, 그러면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그 양력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게 그 사이즈가 제가 근무한 경력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은 제가 KT에서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KT라는 회사 사실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 전기통신공사 시절에 들어갔는데
그게 전화국 하는 건지 몰랐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들어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기서 뭐 교환기 전송하는 이런 쪽에 엔지니어 생활을 좀 하다가 정보통신, 제가 이제 91년도 입사를 해서 95년도쯤에 이게 하다가 보니까 외산 장비를 다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평생 엔지니어링 생활하면서 엔지니어 생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외국 회사를 이제 영자신문을 이렇게 쳐다보다 우연찮게 찾은 회사가 이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회사예요. 제가 입사할 때는 설립한 지 한 10여 년밖에 안 됐던 신생 회사인데, 나스닥에서 막 이제 IT 붐 일기 바로 전에예요. 그래서 운 좋게 저는 붐 일기 전에 들어가서 붐 다 꺼지고 한참 빠진 다음에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 회사에서 한 21년을 일을 하면서 시작은 한국에서 해서 시드니에 와서 제가 이쪽에서 엔지니어 생활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한 3년 반? 그리고 싱가포르 가서 컨설팅을 한 6년 정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가 있을 때는 고객들이 대부분 이제 아시아 퍼시픽에 있는 이런 통신 사업자나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리 인터넷, 뭐 케이블 TV 이런 고객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호주로 돌아와서 호주 뉴질랜드를 담당하는 이제 코어 라우터 쪽에 시스코의 가장 큰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데, 그쪽 사업 개발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지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3년 뭐 6년이란 이 시간 동안이 제 인생의 피보팅 기간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 3년쯤 되면, 이게 제 직장 선배들이 그랬는데 1년, 3년, 5년 주기로 이게 위기가 온대요. 그래서 그때 막 회사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 주기가 아마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3년, 5년에서 KT는 5년을 못 채우고 그만뒀고요. 시스코도 사실 한 회사에 21년이지만, 저게 한국에서는 제가 95년 입사해서 2002년이니까 7년 있다가 호주로 왔고요. 여기서 한 3년 반 있다가 다시 싱가포르 갔고, 6년 있다가 다시 호주로 돌아왔고, 다시 한 3년 있다가 한국으로 갔어요. 제가 한국으로 갈 때는 목표가 뚜렷했어요. 비록 같은 시스코 내에서 움직인 거지만, 제가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저기 우리 저 케빈이라고 저랑 같이 IT 동호회하면서 만난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여기에 시드니에 보면 IT 엔지니어들 꽤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 사업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한번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여기서 회사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스타디를 해봤고, 그러다가 야, 안 되겠다. 진짜로 시장 고객을 갖다가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서는 힘들겠다 싶어서 제가 한국으로 아예 머릿속에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저는 한국 가서 뭐 승진하고 뭐 하고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가장 최대한 많은 분야를 갖다가 제가 역할을 해봤어요. 기업, 우리 재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신사업들 개발하는 것도 한 2건을 성공을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공공영업이라고 해서 영업의 무덤이라고 불려요, 보통. 이쪽 동네에서는. 공공기관들, 국방부, 뭐 인천공항 이런 데들 대상으로 제가 세일즈 매니저를 또 해봤고. 그래서 이런 것들 쭉 하면서 가장 제가 독립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스타트업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 스타트업들이 보통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가 한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에서 보통 40대 중반을 넘진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하게 한국은 젊은 사람들만 주로 스타트업을 하는 이런 문화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시드니에 헤이마켓 HQ라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데 거기 가봤는데, 거기는 연령대가 이렇게 골고루 있어요. 스타트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건강해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왜 스타트업 관련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냐면, 저희 보스랑 한번 LG 고객들을 모시고 미국에 출장을 갔었어요.
갔는데 저희가 인수한 회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디렉터라고 나오는데 한 20대 후반? 이런 애들이 막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객들 다, 뭐 저희도 그렇고, 40대 후반, 50대 이런 사람들이 그 애들한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묘하게 끌리는 게 뭐냐면 얘네들 열정에 막 끌리는 거예요. 에? 야, 나도 저 나이로 돌아가면 저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제 보스가 그분은 항상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분도 호주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분이 나오면서 막 분통을 터뜨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으로 여기에 태어났었으면 실리콘밸리에서 나도 저렇게 성공했을 텐데. 제가 한마디 드렸어요. 부사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회사 그만두고 여기 와서 우리가 스타트업 하면 되잖아요. 왜? 쟤네들이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우리도 50대가 되면 저도 다행히 애들이 이제 대학교 한 놈은 이제 졸업해서 취직하고 졸업식은 안 했어요. 취직하고 한 놈은 이제 졸업하는 나이에요.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그 못하는 게 뭐냐면 내 부양가족 때문에 무서워서 새로운 일을 실패할까봐 못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우리 김 회장님 유튜브 보다가 우연찮게 또 찾은 비디오 중에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표가 원래 75세, 80세까지 이 일을 하려고 그 창업을 한 거예요. 자문업이라는 거는 그 나이가 먹을수록 뭐 연륜이 쌓이니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50대, 한국 같으면 50대 중반이면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80까지 한번 일을 안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한 25년 이상을 갖다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핑계는 있죠. 내가 하려고 그래도 뭐 힘도 없고 기억력도 딸리고. 그럼 그런 것들이 그 실제로 맞냐 안 맞냐를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50이 넘어서 창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지금 시스코 직원들이 한 대여섯 분 와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호주에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와 계세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일 하나가 주어지면 바로 그날 다 완료를 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연령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좀 힘이 들어서 좀 더 많이 쉬는 케이스는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정신적인 연령이 요즘 한국 교육 그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안주를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 공채 시험에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그 몰려대고 실제로 중소기업 가면 사람 뽑기 되게 힘들다 그래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사무실이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데 저희 원래 사무실이 그 역삼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쪽으로 오면 안 돼요? 그랬더니 대체적인 피드백이 뭐냐면 엔지니어들을 구하려면 그쪽 동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동네에 가서 그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두 가지 패턴이 나눠져요. 스타트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친구들처럼 막 열정이 여기까지 꽉 차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직업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제일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 그 20대 후반이죠. 그 연구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꿈이 뭐니? 그랬더니 저는 별로 꿈은 없고요. 그냥 돈 좀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그것도 꿈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젊은 친구들의 꿈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그 뭐 현실이 어려워서도 그렇겠지만 자꾸 스스로를 갖다가 그 안정된 모드로 돌아가고 싶은 이게 강해지는 문화라면 차라리 50대, 60대에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게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투니콘. 그 투니콘이라는 게 투마로우 유니콘을 그 빌드하는, 만들어내는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락원 IT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가트너라고 아세요? 예. IT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월드와이드하게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뭐 리뷰하고 시장의 트렌드를 설명하고 하는 가트너라는 리서치 회사가 있어요. 가트너에 매년 발표를 해요. 올해의 10대 전략 기술. 이게 2017년, 18년에 공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AI, 빅데이터, IoT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내내 들어가 있던 눈에 띄지 않은, 저도 우연찮게 발견했어요. 워딩이 하나 있어요. 그 기술이. 그게 뭐냐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트윈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실제 저희가 이 항만 있어요. 이게 지금 두바이 터미널이에요. 두바이 터미널 3라는 항만인데, 컨테이너 항만. 이거를 가상화를 한 거예요. 자, 예전에도 이런 기술이 있었어요. 3D로 모델링 해갖고 그려놓는. 근데 이거 그냥 3D로 해서 모델링해서 그려놓는 그 자체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리얼타임으로 저희가 각각의 요소에서 데이터를 컬렉트해서 이쪽에다가 표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항만에서 지금 트럭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컨테이너를 핸들링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상화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이 크레인, 한국말로 암벽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암벽 크레인을 몇 대나 할당을 하고 이 YT라는 이 트럭을 몇 대를 할당을 해야 생산성이 얼마가 나올까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매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만 인더스트리라 그러면 저도 맨 처음에는 되게 아웃데이트돼 있는, IT 쪽에서는 잘 쳐다도 안 보던 동네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인더스트리가 영업이익률이 55에서 60% 나오는 인더스트리예요. 순이익이 25%예요. 매출을 수십조 하는 회사의 순이익이 25%가 나오는 인더스트리예요. 여러분들 이런 인더스트리 진짜 찾기 힘들어요. 바이오 아니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요. 100억, 200억 쓰는 거 아주 쉽게 써요. 제가 IT 하면서, IoT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꽤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고객들이 다 빠꼼이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 세계 탑이에요. 자기들이 공장 자동화 제일 잘하고 최적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잘못하는 걸 절대 인정 안 하고 자기네 페인 포인트를 절대 공유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돈 쓰는 거는 굉장히 작아요. 스마트 팩토리 하는데 뭐 몇십억, 그것도 뭐 결제를 얼만큼 받아요. 여기는 이거 하나 빌드하면 삼성공장 반도체 라인 하나 하면은 뭐 몇십조, 그 다음에 생산 라인 하나 넣으면 몇 조 하잖아요. 얘네들도 이거 하나 하면 몇 조 들어가요. 근데 좋은 거는 여기는 이만큼 IT화가 많이 안 돼 있는 분야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저희가 저 솔루션을 갖다가 2015년에 공급을 하고, 저기서 지금 생산성 캐패시티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기는 제일 중요한 게 1시간에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몇 개를 처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팩트예요. 왜? 컨테이너 핸들링 하는데, 하나 핸들링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한 40에서 50불을 받아요. 중동은 100에서 140불을 받아요. 컨테이너 하나 핸들링 하는데. 그러면 보통 여기가 지금 350만 컨테이너를 처리하던데요, 연에. 그래서 그게 이걸 솔루션을 디지털 트윈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하고 나서 지금 550만 개를 처리를 해요. 이런 생산성 향상은 진짜로 IT 쪽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의 파급 효과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10%, 20% 좋아지는 게 아니고 60%, 80%씩 좋아져요. 저게 그걸 현실을 가상화하고 그 가상화된 거에서 계속 시나리오를 갖다 시뮬레이션 하면서 옵티마이즈 하는 거예요. 이 회사를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저도 이제는 두 가지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스타트업 잠을 하면서 사업 개발하는 플래닝하고 모델링하고 이게 제 전문인데 실제로 이걸 돌리다 보니까 이거 맡은 다음부터는 한 3개월이 한 3년쯤 지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잘 돼서 뭐 다 페이스북처럼 뭐 그 사람들도 다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겪고 여기 임사님도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스타트업을 진지하게 고민하신다는 분들 중에 나는 스트레스 매니지가 너무 약해요. 나는 마음이 유해서 그런 거 오면은 못 견뎌요. 그럼 하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스타트업 멘토링에 가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소리들이 대부분 뭐냐면 하지 마세요. 이쪽에. 웬만한 마음가짐 갖고는 하지 마시고 그걸 하시려면 열정적으로 진짜로 한번 불을 질러보는 감정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회사들 중에 성공해서 엑시트한 회사들의 퍼센티지예요. 100개 중에 하나 성공해서 물론 나머지 중에 뭐 메인테인 하는 데도 있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성공해서 엑시트했던 회사들은 100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하고 일반 비즈니스 하고 조금 차이를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 비즈니스 하는 것도 다 스타트업 비즈니스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 동네에서 말하는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내가 만든 이 솔루션을 갖고 시장을 갖다가 무한정 늘려나갈 수 있는 그게 뭐 한국 전체 시장이든 글로벌 시장이든 레플리커블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확장 가능한 모델로 갈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이제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면은 유튜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계속 올리고 누군가 계속 보잖아요. 그죠? 물론 그거를 운영 관리하는 인력은 들지만 우리처럼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세일즈맨을 10,000명씩 이렇게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 다 행복하실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시작할 때 보면 한 5명, 10명 이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잘 나가서 몇백 명까지 갔다가 꼬꾸라지는 회사들도 많아요. 호주에도 보면 제가 호주 벤처 캐피탈들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여기도 굉장히 성공한 스타트업들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스타트업의 가장 큰 뭐랄까 단맛? 그거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엑시트 할 때 나온다 그래요. 엑시트는 두 가지죠. 하나는 M&A를 하거나 하나는 IPO를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스타트업에서 돈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일반 비상장 주식을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거래를 하려면 결국은 M&A를 할 때 내 지분을 넘기거나 아니면 상장을 하면서 그걸 갖다 시장에 팔거나 해요. 근데 호주에서 제가 몇 개 회사들 잘 나간다는 프리랜서.com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눈여겨보던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잡 뭐 필요하면 잡 연결해주는 이런 사이트거든요. 별거 아닌데 그 아이디어를 갖고 얘네들이 그때 IPO를 했는데 한 60 몇 밀리언 펀드레이징 밸류에이션이 나온 거예요. 값어치가. 근데 지금은 그때 가치보다 떨어졌어요. 대체적으로 스타트업들이 IPO를 가고 나서 성장세를 지속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그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스타트업의 현실이 이렇다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본 많은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만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학벌들 좋은 분들 많아요. 제 친한 후배 중에 하나는 맥켄지 컨설턴트 출신이에요. 그러더니 그 잘 나가는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 지금 작년 말에 유튜브를 갖다가 정지화상으로 보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처음 만났을 때는 5만 유저더라고요. 그래서 야, 빨리 피보팅 하든지 접어라. 근데 이번에 지난달에 만났더니 이미 100만 명을 넘었어요. 자, 돈 아직도 제로예요. 안 나와요, 거기는. 그냥 무료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스타트업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창업을 하고 나서 돈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죠? 성장을 해야 되고 개발에 인력을 쏟아부어야 되고. 예. 근데 대체적으로 운용자금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요. 예. 그래서 이 시기가 보통 3년에서 7년 사이에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를 스타트업의 데스밸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 대부분의 이 시기에 절반 이상의 스타트업들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설령 살아남아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4년이란 시간을 갖다가 이 자금 부족으로 한번 이거를 꾸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급 안 갖고 오는데 와이프가 집에서 4년 참을 것 같아요? 더 심해요.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길이 스타트업 하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제 현실에 대해서 좀 봤고, 자, 그러면 성공하기 위한, 아니면 제가 성공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본 많은 성공한 스타트업들, 사장님들이, 대표들이 하는 얘기,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갖다가 쭉 보면, 문제가 여기에요. 대부분 스타트업을 할 때 보통 다들 자기의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을 많이 해요. 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하면 대박일 것 같아. 문제는, 그건 자기 비유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근데 이거 어떻게 팔아야 돼요? 이거 좀, 고객들이 왜 이걸 몰라주나 모르겠어요? 이런 피드백이 제일 많아요. 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이걸 시장에 몰라준다. 뭐냐면, 자기가 팔 때를 정해놓지 않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물건을 팔 때는, 시장을 보고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기본적인 사업할 때는. 근데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사실이 이거예요. 나는 직장에 스트레스 때려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할까요? 그럼 좋아하는 거 하면 그냥 취미생활로 하면 돼요. 사업으로 하게 되려면 최소한 시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시장에서 이 기술이 이게 지금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김 회장님 같은 경우에 신발인데 컴포트 슈즈라는 게 시장에 별로 없었어요. 그럼 이게 페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면 되는 거고, 물론 그 이후에도 저걸 갖다가 사업화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생기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스타트업 오너들의 80% 이상의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자기 오류에 빠져요. 자기가 개발한 기술, 신테크놀로지 트렌드, 이거가 옳다는 환상에 빠져요. 그래서 절대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테크놀로지는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피보팅 해야 돼요. 계속 시장이 변하는 대로 따라서 변해야지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기 거를 고집하고 주장만 하면 거기서 살아남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그 전에 넷플릭스 파운더를 발표를 들었는데 그 친구도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넷플릭스 처음에는 원래 비디오 테이프 우편 배달 서비스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스트리밍이 아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스트리밍이 메인이 된 거죠. 그게 넷플릭스의 피보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 처음에 넷플릭스 시작할 때 그렇게 될 줄 알았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해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 모델이에요. 이게 원타임으로 팔고 마는 사업 모델인지 아니면 클라우드처럼 계속 리커링 비즈니스가 생기는 사업 모델. 물론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런 사업 모델이 가능한 쪽을 자꾸 드라이브를 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이거 매번 팔고 또 다른 고객 찾아가서 팔고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에 잘 안 맞아요. 그러려면 사람도 엄청 많으셔야 되고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패도 빨리 해보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fail fast. 그렇죠? 대신 절대 기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일종의 뭐 다 아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타트업 하다 보면 세 가지의 그 보통 3명에서 5명 뭐 시작하잖아요. 그럼 성향을 이런 성향이 비전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보통 이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요. 그러면 회사가 한쪽 방향으로 쭉 가고 브레이크 잡는 사람은 없고 망하고. 그죠? 이 CEO라는 사람이 그런 현실적인 사업성을 갖다가 검토하고 바지끄댕이를 잡아야 돼요.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아요. 그 다음에 CTO.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그 열정을 갖고 오너십을 갖게 하기라는 거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구하면 그거는 최적의 그 컨비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운빨이에요. 자, 나머지 하나는 자문이에요. 이 자문은 여러분들의 그 해보지 못한 경험이나 제가 이 균형 잡힌 조언이라고 제가 썼던 이유가 뭐냐면 제 스스로 이걸 느꼈어요. 제가 어드바이저를 할 때는 전체 상황을 놓고 매트릭스를 딱 본 다음에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하고 제가 CEO한테 어드바이저를 줘요. 제가 그 역할이 딱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씨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줄 몰랐네. 그렇잖아요. 자문하는 사람은 가장 최고의 이 조언만 하면 되지만 그걸 실행하는 사람은 CEO가 그 모든 리스크를 안고서 그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CEO가 자꾸 자기 현실적인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면 균형 잡힌 디시전 메이킹이 안 나와요. 그래서 CEO 그 어려운 그 의사 결정을 할 때 그러한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거고요. 자, 이제 끝맺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나 찾았어요. 내 첫 번째 예상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두 번째 예산은 실패했지만 첫 번째보다 덜 실패했다. 세 번째 예산은 적절하게 실패했고 견딜만 했다. 네 번째 예산은 거의 실패하지 않고 크게 만족하지 않지만 그런 대로 괜찮았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회사는 바로 페이팔이었다. 그죠? 이분들도 이 사람은 이제 그 페이팔의 그 파운더이고 CTO였던 그 맥스 레브친이라는 사람인데 실리콘밸리도 이렇게 그 실패를 계속 지속을 하면서 성공을 갖다가 그 밑바탕으로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베이비 루스가 하는 거. 그렇죠? 가장 이기기 어려운 사람은 절대 기법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해 가도록 하십시오.